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많이 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주담대라고 부르는 집 사기 위해서 혹은 집을 사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얻는 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 금리를 조정하는 거. 또 그 말씀 속에 제가 좀 느껴지는 그 생각이, 그럼 이제 한국은행은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제기될 뭐 국내적인 좀 어려운 요소들,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자니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네. 혹시 저자님께서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리를 계속 동결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혹시 의견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반드시 우리한테 나쁘고, 네. 환율이 내리면은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한테 무조건 좋아진다. 네.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어떠하며 예. 또 우리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고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실제로 가계부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문제는 그런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요즘 많은 독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나는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금리를 더 인상해서 집값이 좀 더 조정이 돼서 그래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왜 금리 인상 안 할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건 조금 특이하게 들리는데, 네. 우선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산다는 것이 거의 100% 은행에서 부채를 떠안고 집을 사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자기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네.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금리를 내리는 걸 좋아하겠죠. 네.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 가격이?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로 집을 사야겠는데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자면은 금리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은 얼핏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네. 집값이 좀 대폭 조정이 대폭 돼서 조정이, 예. 더 확 조정이 돼서 네. 그때 좀 기회를 삼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왜 한국은행 총재는 네. 이렇게 금리를 계속 지난 23년 2월부터 네. 동결해 나가지고 집값 더 추가적으로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서민 편이냐 누구 편이냐 하는 의견이 또 많은 분들께 제기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특이한 관점입니다. 예. 특이한 관점이라고 전 생각하시고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 그런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40% 그래요? 예, 정도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조심스러울 만큼입니다. 만큼. 예. 네. 특히 이 모든
정책이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네. 하는 것이 다소 좀 정치화된 경향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집값을 더 조정시켜야 된다라는 또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또 반대로 지금 빚져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리 부담이 되는데 특히 기업 경영자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렇죠. 신사업 진출할 수가 없는데 금리 또 올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말 이해관계적으로도 맞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집값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이죠. 경제에. 네, 이게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수출의 문제도 있고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도 있고 경기 전반의 침체 아니면은 확장 이런 문제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만 생각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더 좋겠다 혹은 내리는 게 더 좋겠다 하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때 통화 정책은 비와 같다. 비가 필요한 지역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조리개라면은 필요한 데만 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비와 같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동시에 주거나 동시에 안 주거나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만큼 금리 인상이 지금 어려운 여건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또 매크로웨이브 요소 측면에서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가계부채 말씀도 네. 하셨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가계부채도요. 두 개의 화분으로 분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지 않도록. 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문제를 규모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반대로 가계부채의 문제의 본질이 채무상환 부담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인상하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변제할 수가 없어지니까 네. 금리를 또 인상할 수가 없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가계부채의 문제가 어디에 그 본질이 있는지 네. 그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요소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저자님께서는 빚이 너무 많은 나라로서 우리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대 수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주신 그런 그 관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그거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입장, 처지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구나. 그런 거를 독자들이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이 GDP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화인데 그 GDP보다도 더 많아요. 네. 빚이 네. 105%나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하다못해 이거를 80%라도 내리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가 빚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소비가 위축이 돼요. 제일 먼저. 그렇죠. 빚이 많으니까 네. 못 쓰죠, 마음대로. 그러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도 떨어지고 자산의 불평등도 많아지고 확대되고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그럼 자연적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잠재력도 취약해지고 네.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많이 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주담대라고 부르는 집 사기 위해서 혹은 집을 사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얻는 대출이 이제 많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50년 초장기잖아요. 50년 기간 동안 주담대를 대출을 해주는 그런 주담대가 있어요. 정책금융이죠. 네, 정책금융인가 뭔가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월 한 달 사이에 뭐 2조인가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계부채를 자꾸 이제 부추기게 되고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악영향 때문에 낮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 사실은 금리를 조정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그 부채의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소득에서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 대출자,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도대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집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투자 기회를 위해서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 부채는 뭐 수준이 어디까지 내리든 간에 좌우간 부채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 또한 뭐 이제 논란이 많죠. 우선 정부 부채를 어디까지를 정부의 부채로 봐야 하느냐 그런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개념이 정의되더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50%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70%가 돼야 높은 거냐 아니면 뭐 70%도 낮은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정부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의 한 절반에 못 미치네 44% 이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2024년 이후로 자꾸 우리나라 경우는 늘어날 전망이 추정이 되고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그렇게 44%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그것이 이제 더 높아진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이든 어쨌든 간에 부채라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다. 네. 빚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네. 예. 빚이 너무 많은 나라,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 문제, 또 정부 부채 문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금리를 인상하기도 동결하기도 인하하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추가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정부의 모든 기관 중에 뭐 이 장을 맡으시는 분들은 다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네. 한국은행 총재는 정말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는 한 방향으로밖에 결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리니까 첨예하게 갈리고. 분명히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이 정책의 방향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경제를 위해서 내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를 다루는 책으로서 뭐 여러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다뤄주고 계세요. 네. 네, 저희 채널이 워낙 거시경제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일부러 거시경제를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좀 이 책에서도 정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이야기를 쭉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 파트 2부터 시작해서 파트 13까지 네. 여러 산업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3대 K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반도체예요. K 반도체.
물론 이 책에서도 첫 번째 산업 섹터로서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말 전체 수출의 뭐 한때는 21%까지 차지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반도체 산업 업황이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구태연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비관과 낙관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제가 볼 때는 네.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강력했던 저 분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근데 메모리 분야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계속 헤매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거의 정말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습니다. 재고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도 좀 회복이 되었고 이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거죠. 근데 메모리 분야는 이미 기술 수준이 거의 올 때까지 왔다. 더 이상 단순 메모리 분야에서는 더 이상 기술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기는 어렵다. 고로 뭐 후공정이나 패키징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꽉 찼다는 느낌이 드는 그게 이제 메모리 분야이고.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 열심히 파운드리 쪽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2024년부터는 반도체 업 중에서 AI용 반도체와 차량 반도체 이 두 가지가 미래의 아마 반도체 먹거리를 좌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분야에서도 물론 뭐 기술이 뭐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네. 뭐 DDR5다 뭐 무슨 뭐 2나노 초미세 공정이다 뭐니 해서 뭐 또 GAA 기술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걸 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이미 기술이 상당한 부분에 포화 상태까지 가 있다는 것 그리고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으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거를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뺏어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새로운 반도체 중에 AI 반도체 경우는 아시다시피 AI라는 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용량이 많고 속도가 빠른 그런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속기라는 게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속기 안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의 GPU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한창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문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AI를 내놓는 AI 서비스, AI 기술을 내놓는 회사들도 뭐 MS니 구글이니 메타니 이런 회사들조차도 AI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이제 덤벼들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든 TSMC든 전부 다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는 AI 분야에서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그 AI 반도체에만 특화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T랑 손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리벨리언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 뭐 퓨리오사라는 회사도 있고, 딥엑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 이름 크기는 작지만 그 분야 나름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을 좀 계속 가질만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어서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차량 경우는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미리미리 그 개발을 시도를 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와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이제 완성차들 중에 뭐 테슬라라든가 뭐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미 차량용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꽤 큰 규모의 그런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AI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두 가지가 이제 메모리에서 길이 이제 거의 막혀져 가는 그런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AI 반도체랑 차량 반도체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한 가지 이제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얻어 들은 얘기로는 네네. DPU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죠. 예.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돌리는 그 중앙 처리 장치를 CPU라고 그러고 또 그래픽에 관련되는 것은 GPU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무슨 PU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DPU,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직 어디에서도 제대로 개발된 적도 없고 연구도 초기 단계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별로 크지 않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DPU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회사의 이름은 망고 부스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네. 상장도 안 된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그 DPU 뭐냐 아주 새롭고 앞으로 미래의 그 AI 특히 AI 같은 반도체 같은 데 들어가는 가속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그런데 반도체 그런 어떤 저 좋은 점 혹은 전망이 밝은 점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반대로 반도체 위기라고 해야 되나 혹은 좋지 않은 환경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 환경 때문에 2024년부터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경제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어봐. 한국과 대만 반도체가 너무 저렇게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는데 다른 데를 좀 키워줘야 되나? 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고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향후 10년 정도의 로드맵이라도 만든 것처럼 아주 딱 손을 잡고 둘이서 왜냐하면 재밌는 것은 이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한때 세계를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이 바로 미국이었거든요. 야 너희들 너무 심하다 내려와 해서 끌어내린 것이 미국이었는데 이제 다시 미국이 일본을 도와 반도체를 이제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한국과 대만입니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지금 저렇게 저걸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본을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이 되면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24년 반도체를 좋은 점도 많고 전망도 밝은 점도 있지만 그 반대쪽도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회 요소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에 좀 비교할 만한 대적할 만한 주요 여러분들이 또 특히 투자 관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이 또 배터리이기 배터리이죠.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정말 능가할 만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